자, 지난 시간에 그 전기장까지 얘기했죠. 예, 전기장과 뭐 전기력선 그리고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 그런 거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그 뉴턴의 그 중력하고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턴의 중력은 가끔씩 얇아져 있어요. 뉴턴의 중력은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표현되어지죠. 근데 이것을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의해서 이 중력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중력장은 중력 가속도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력장 G가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질량 M을 가진 물체를 갖다 놓으면 mg라는 중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장도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전기장으로 전기력을 나타내면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 이렇게 전기력을 표현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하에 의해서 이 전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이 전기장에 또 다른 전하를 띤 전하가 Q인 입자를 갖다 놓으면 이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에 해당하는 이 전기력을 받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 점전하가 받는 전기장의 경우에는 쿨롱 상수의 거리의 제곱분의 Q 뭐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쿨롱 힘이 되죠. 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력 가속도라는 게 이 중력 상수의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어 보면 이게 결국에 만류인력 법칙이 되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류인력 법칙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쿨롱 법칙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어서 그 전기장하고 좀 오늘도 이어지는 부분인데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는 이런 거예요. 어떤 물체에 대전되어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부분적으로 전하를 띤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정전기 유도라 하는데, 근데 정전기 유도가 될 때 그 물질이 도체이냐 절연체이냐 따라서 정전기 유도가 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이 도체는 전류가 잘 통하는 물체이죠. 비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부르고, 비저항은 저항이랑 유사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단면적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길이라고 합시다. 이 원통형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물체의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이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고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요. 단면적이 클수록 전류가 잘 통하겠죠.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니까. 근데 요 사이의 비례 상수가 비저항입니다. 요게 비저항이에요. 비저항. 그래서 왜 비저항이라고 굳이 쓰냐 하면, 똑같은 물질이라도 크기나 모양, 형태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으로 저항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비저항이 클수록 대체로 저항이 큰 물질이고요. 비저항이 작을수록 대체로 저항이 작은 물질이 됩니다. 비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체를 이제 절연체라고 합니다. 혹은 도체가 아니다 해갖고 이 부도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저런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둘 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약간 중간적인 성질을 띠는 것이 반도체죠. 에너지 띠 일어날 때는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보고요. 근데 크게 보면 도체와 저런체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하면 도체고요. 자유전자가 거의 없으면 저런체입니다. 도체는 대체로 그 금속은 거의 다 도체죠. 도체고 금속이 아닌 것 중에는 대표적인 게 그 연필심이나 샤프심 같은 거 있죠. 흑연, 이 전류가 잘 통합니다. 대부분은 또 부도체죠. 저련체입니다. 저련체. 나무, 뭐 고무 이런 거 이제 저련체죠. 정전기 유도는 도체냐 저련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도체는 전자가 직접 이동해서 부분적으로 이 전하를 띠게 되고요. 저런체는 유전분극이라는 현상을 통해 정전기 유도가 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방식입니다. 우선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가까이 가져가는데 대전된 대전체는 보통 마찰 전기로 만듭니다. 이 마찰 전기는 마찰을 막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찰 전기를 띠게 되는데 원리는 이런 거예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A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와 B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가 있는데 이 둘을 막 비빕니다. 마찰을 시키면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발생하면 그 A라는 물질 외부와 B라는 물질 외부에 그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자들의 그 열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들 있죠. 이 녀석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이 원자핵의 구석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구로 치면 FA 시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A하고 B 중에서 좀 더 자금력이 센 쪽으로 갑니다. 잘 잡아 당기는 쪽으로. 그래서 확률적으로 A하고 B 중에서 좀 더 전자를 잘 잡아 당기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면. 그럼 그쪽으로 전자가 모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마찰을 하면 할수록. 그럼 한쪽은 계속 전자가 많아지고 한쪽은 전자가 부족해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양성자의 수보다 전자의 수가 부족한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반면에 양성자보다 전자의 수가 많아지는 쪽은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제 마찰에 의해서 전자를 뺏긴 놈들이죠. 뺏겨가지고 이 플러스로 대전된 이런 물체입니다. 얘를 가까이 가져가면요. 가까이 가져간다는 것은 접촉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 도체면은 얘가요. 도체는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자유전자가 있죠. 이 자유전자가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당겨져서 왼쪽으로 쏠리겠죠. 왼쪽으로 쏠리면 이렇게 쏠리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곳이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전자가 이렇게 쏠리게 되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양성자 수보다 전자의 수가 많아지겠죠. 상대적으로 얘는 양성자의 수보다 전자의 수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음전하를 띠게 되고 이쪽은 양전하를 띠게 되겠죠. 근데 멀리서 보면 중성입니다. 왜냐면 이쪽에 있던 게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내부에서 이동해가지고 전하를 띠게 된 거기 때문에. 근데 부분적으로는 여기 음전하를 띠고 양전하를 띠니까 요 사이에는 미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당기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당기는 힘이 생기죠.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반대 전하가 띠게 되고요. 먼 곳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가까운 곳이 더 큰 힘을 작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기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요걸 전기장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요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전기력선으로 치면 플러스 전하에서 전기력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 주변에는 대체로 이쪽 방향에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기력은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는 전하가 음전하죠. 그럼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전기장과 반대 방향 이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가요? 여기 이 전기장은 누가 만드는 전기장이냐면 요 녀석이 만드는 전기장이에요. 여기 플러스 전하죠. 전기력선이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전기력선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대체로 오른쪽 방향에 전기장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쏠리게 되겠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입니다. 부도체로 넘어가죠.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는 유전분극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역시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해요. 그러면 이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대전체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막 이쪽에 있던 자유전자가 여기까지 막 이동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의 궤도가 찌그러지면서 이 전자의 궤도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원자라는 게 중심에 플러스인 원자핵이 있잖아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하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전자의 평균적인 위치가 요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는 것도 아닙니다. 대체로 전체적으로 그냥 부분적인 전기도 띠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전하도 0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생겨요. 생기면 이 원자핵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 원자핵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의 안 움직이고 반면에 전자는 원자핵보다는 가볍죠. 질량이 한 2000배 가까이 차이 나죠.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쏠리게 돼요. 전자는. 그래서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인 원자핵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 전자의 평균적인 위치는 이쯤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분리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분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절연체는 대체로 유전체입니다. 유전분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분극. 그러면 자 이렇게 됩니다. 다시 밑에 있는 그림으로 가서요. 요 녀석들이 원자를 지금 몇 개 안 그렸지만 사실 매우 촘촘히 있는 겁니다. 이 원자들이. 그죠? 엄청 많은 거죠. 아보가드로 수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거의 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왼쪽 인접한 원자들은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요렇게 하면 한 세트가 돼서 중성이 되죠. 요 녀석들도 한 세트로 해서 중성이 됩니다. 중성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인접한 원자핵과 이 전자들 사이에 짝이 쫙쫙쫙 맞아 떨어져서 중성이 되는데 짝이 안 남는 것들이 짝이 안 되는 것들이 양 끝에 하나씩은 아니죠. 여러 개죠. 남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요 녀석들에 의해서 요 왼쪽은 대전체와 반대 전하를 띠게 되고 요 오른쪽 끝은 대전체하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역시 얘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중성이에요. 이것도 내부에서 분극이 일어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중성인데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게 됩니다. 요게 이제 이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약간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중성이라는 의미는
전체적인 전하의 합은 0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중성이라는 뜻이고 부분적으로는 전하를 띠고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음전하고 이쪽에 있는 양전하가 같기 때문에 전하량이 합치면 0이죠. 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공통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얘가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요게 실제로 여러분이 청소하면서 가끔 느껴봤을 텐데 그 빗자루에 스티로폼 가루 붓는 경우 있죠. 요게 이렇게 된 상태예요. 빗자루가 이제 바닥하고 마찰에 의해서 대전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스티로폼이 그 빗자루가 만드는 전기장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가 되면은 인력이 작용해서 붓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전기 유도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까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유전체가 절연체예요. 아, 유전체가 절연체이냐라는 질문은요. 저도 가졌던 의문인데 제가 이때까지 자료를 본 결과는 유전체하고 절연체는 다른 종류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류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에 유전체가 절연체고 절연체가 유전체더라고요. 분류를 해보면 여러분은 이제 남자면서 키가 2m 이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른 성질이지만 결국에 2m 이하면 이거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니네요. 어쨌든 그 절연체라고 비유하는 거는 전류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이제 이런 물질이고 유전체라고 분류하는 것은 또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분류하는 방식은 다른데 근데 이상하게 절연체는 유전체예요.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전체면은 또 절연체고요. 근데 유전체 중에서는 이제 절연체도 있고 반도체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이제 어차피 반도체하고 절연체는 에너지 띠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단지 이제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띠틈이 조금 이제 띠틈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한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연체에서의 그 정전기 유도할 때도 유전분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쓰고 자, 요거와 관련된 예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검전기죠. 검전기인데 좀 더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리면 완벽한 검전기가 됩니다. 이제 검전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누가 봐도 유리병이죠. 이 유리고요. 투명한 유리고 요한이는 진공이면 더 좋습니다. 근데 사실 진공을 만들진 않아요, 잘. 진공이면은 이제 다른 요인을 다른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분자들에 의한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왠지 도체는 파란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렸고요. 요 용어를 잘 따라서 요 위에 거는 금속판입니다. 이 위에서 바라보면은 보통 동그란 모양이에요, 대체로. 금속판이고요. 요 녀석은 이제 축 늘어진 부분인데 요 녀석은 금속 박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박막이라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박막. 박막은 얇은 막이거든요. 얇은 박자를 써서 금속 박이라고 하는데 대체로는 그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알루미늄 은박지 같은 거 흐느적흐느적거리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요거 잘 끊어지는데요. 요거 이제 너무 섬세하게 수리할 때 너무 섬세하게 접착제를 골고루 발라서 붙이면 접착제가 절연체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잘 안 통하면은 이거 망합니다. 그래서 붙일 때는 그냥 붙이고 테이프로 겉을 테이프로 감싸는 게 나아요. 어떤 얘는 그 흐느적거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뭔가 흐느적거리는 것 같잖아요. 뭔가 가는 게. 요 역시 다 도체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부분은.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축 늘어져 있는 전체적으로 중성인 이런 상태입니다. 통째로 다 검정기인 거예요. 예, 검정기예요. 이게 표시돼 있죠. 거의 완벽한 그림이죠. 특허를 낼까요? 이 검정기 그림. 받아줘요. 제가 디자인권 같은 걸로. 네.
일단 넘어갑시다. 부끄러우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접촉하고 있는 모습이죠. 대전체를 이렇게 대전체를 접촉을 시켜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통 대전체는 절연체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보통 마찰 전기는 표면에 이렇게 전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깥쪽이 전류가 잘 안 통하는 공기니까 잘 안 빠져나가요. 근데 여기 전류가 잘 통하는 도체랑 접촉해버리면 요 사이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쪽이 부근에 있던 전자가요. 왜냐하면 얘네들끼리 서로 밀어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나갈 데가 없어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나갈 통로가 생기니까 나갑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고 나서도요. 여기 근처에 있지 않고 요 녀석에 의해서 밀립니다. 그래서 얘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금속 박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전하를 띠게 되니까 이 녀석들이 이 청력이 생겨서 벌어지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얘를 이제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벌어진 걸로 느껴집니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벌어진 상태냐면 이쪽에 있는 전자 중 일부가 이제 골고루 이렇게 퍼진 상태가 됩니다. 아까 대전체를 여기 대전체가 있었는데 멀어졌죠? 요 대전체가 있을 때는 이 대전체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밀어내서 전자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근데 대전체를 제거하면 요 안에 있던 전자들끼리도 서로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주변에 다른 전기장을 만드는 요인이 없으면 도체에 있는 전하는 골고루 퍼지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하를 띈다는 거는 어떤 같은 부호의 전하가 있다는 건데 걔네들끼리 서로 밀잖아요. 밀기 때문에 골고루 퍼져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체를 멀리하면 전체적으로 음전하가 골고루 퍼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중성이었던 녀석인데 마이너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접촉시키면 전체적으로 음으로 대전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벌어진 정도는 접촉보다 그렇죠, 좀 그렇죠. 그 디테일함을 느꼈습니까? 약간 줄어들겠죠. 왜냐면 골고루 퍼지니까 전하량이 줄어들겠죠. 부분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정말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정말 잘 그린 검정기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여러분 흑백이죠? 저는 칼라입니다. 부러워요? 자, 이거 누가 봐도 정전기 유도죠? 정전기 유도잖아요. 대전된 대전체를 이번엔 접촉시키지는 않고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까와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아까는 전하가 외부에서 공급이 되어서 이 도체가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전자가 직접적으로 이동한 건 아닙니다. 그죠? 전자가 들어가진 않았죠. 하지만 얘가 전기장을 만들어서 이쪽 금속판에 있던 전자 중 일부가 금속박 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럼 금속판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해지고 금속박 쪽은 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여기는 음전하를 띠게 되고 금속판 쪽은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어요?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 금속 박 길이는 청력이 작용해서 벌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제거하면 그렇죠. 다시 원래된 축 처진 상태로. 왜냐하면 다시 전체적으로는 전하가 0이었잖아요. 0인 상태로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상태로 되죠. 요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볼 수 있잖아요. 얘가 다시 일로 갑니다. 당겨져서. 되었나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봅시다. 벌써 맛이 간 애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 옆에 자고 있으면은 이게 적절한 힘을 가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큰 운동량의 변화를 주면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힘을 가하는 면적을 줄이면 이 구멍이 뚫릴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뭔 소리입니까? 자, 그다음에 약간 제가 접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옛날 초기 상태는 똑같습니다. 대전대자는 이 검정기예요. 정전기 유도를 해요. 정기 유도. 근데 이 상태에서 정말 걸작품이죠. 예, 사람이에요. 예. 손을 갖다 댑니다.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사람이죠. 누가 봐도 접지를 하고 있는 과정이죠. 접지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갖다 대요. 접지를 하는 과정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게 하나의 커다란 도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도체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 원래 파란색만 도체였잖아요. 근데 이 파란색에다가 이 주황색까지 다 합쳐서 이 전체가 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녀석 때문에 요 가까이 있는 금속판 주에 있는 전자가 밀려나요. 밀려나는데 요쪽은 좁은 영역인 금속박이고요. 요쪽은 나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크죠? 아주 공간이 넓어요. 여러분이 전자라면 금속박 쪽으로 가겠어요? 내 몸 쪽으로 가겠어요? 예, 여기는 제대로 대답하네요. 제가 이렇게 비유하니까 저는 차라리 금속박 쪽으로 가려고 이러는데 예, 이게 사심을 없애고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넓은 공간 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여기가 훨씬 가기 쉽잖아요. 넓잖아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 이쪽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도로.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요 녀석에 의해서 밀리는데 밀려서 가장 가기 쉬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를 시키면 이렇게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접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우 큰 도체와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막 손을 제거하고요. 그다음 막대도 제거하면 요 상태에서 이 금속 부분만 보세요. 이 부분만 보면 어떤 전하를 띠고 있습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거하고 얘를 제거하면 플러스 전하가 골고루 퍼진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퍼진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뒷페이지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까지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접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빈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가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재질과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금속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러스 2쿨롱이고요. 전하를 띠고 있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8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얘를 접촉시켜요. 접촉시키면 하나의 도체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 전하가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럼 얼마씩 전하를 가지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쿨롱, 마이너스 3쿨롱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8 하면 마이너스 6이 되잖아요. 요게 이제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촉에다 떼어내면 마이너스 3쿨롱씩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접지는 어떤 거냐면 매우 큰 녀석하고 매우 작은 녀석이 접촉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큰 녀석은 전하를 띠고 있지 않고요. 요 작은 녀석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쳐요. 음전하를. 그러면 얘가 접촉을 시켜요. 접촉을 시키면 음전하가 요 한 덩어리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로 이렇게 퍼지겠죠. 그래서 저 조그만 곳에는 거의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접지는 지구하고 접지를 시키거든요. 여러분 주유소에 가보면 셀프 주유소에 가보면 손을 먼저 갖다 대시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벌써 주유를 해봤어?
여기 보면 이제 그 매년 그 주유소에서 정전기 때문에 그 휘발유에 불이 붙는 사건이 일어난대요. 그게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데 가끔 운이 좋으면 불이 붙거든요. 그게 물리적으로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낮은 쪽이 보통 운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확률이 낮긴 하지만 그 스파크가 뛰면 잘못하면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는데 그거 이제 안 하는 방법은 그 손을 갖다 대시한 부분이 결국에 지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전된 상태에서 갖다 대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되면서 전하가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전하가 지구 쪽으로 가겠죠. 지구에 비하면 우리는 덩치가 매우 작으니까. 요게 접지입니다. 접지. 접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상에 되게 중요한 게 특히 공장 같은데 기계가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전하가 쌓이는데 그거는 무시 못할 만큼의 양의 전하가 쌓이게 되면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튀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접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부터는 주제가 좀 살짝 바뀌는데요. 그 이전까지의 얘기는 전하 주위의 전기장과 전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전기력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주제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제목이 전류 주위의 자기장이죠. 움직이는 전하,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 자기장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자기력까지는 안 갑니다. 자기장과 이제 자기장을 표현하는 자기력선에 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은 자기력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기력선은 전기력선과 특징이 되게 유사한데요. 일단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갔죠.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력선의 특징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로의 단, 자석 솔레노이드 내부는 거꾸로입니다. S에서 N극으로 갑니다. 요거는 나중에 솔레노이드 할 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주 특징이 이건 전기력선하고 똑같아요.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고요. 그다음 자기장을 나타내겠죠. 이것도 전기력선하고 유사합니다. 자기력선의 밀도가 큰 쪽이 자기장이 커요.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근데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 괄호 안에다가 제가 뭘 쓸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 좀 오늘 기억을 하세요. 이거 좀 여러분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은 뭐와 같냐 하면요.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에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역으로 자기장의 방향은 그 지점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요거 이제 요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여기 자석이 있잖아요. 여기 N극이고 S극인 자석이 있어요. 그럼 요쪽에 나침반을 놓으면요. N극이 어디를 향합니까? 왼쪽을 향하죠.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침반이 자석이니까 나침반의 N극과 요 자석의 S극이 서로 잡아당겨서 이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요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나침반은 요 방향대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N극, S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극하고 S극이 잡아당긴다기보다는 나침반의 N극이 자기장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해서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도 왼쪽,
요 지점에 나침반을 놨을 때의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도 왼쪽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가로에 적은 이 표현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항상 성립해요. 무조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무조건 나침반은 자기장 방향으로 N극이 향합니다. 요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아까 자석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S극에서 N극으로 향한다는 설명과 함께 솔레노이드 할 때 잠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류주의 자기장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직선 전류주의 자기장과 원형 전류주의 자기장이 있습니다. 보통 직선 전류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고요. 요 방향을 할 때 여러분 좀 표시 방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요런 표시하고 요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 화살 있죠, 화살. 화살의 모양을 보면 누가 봐도 화살이죠. 오늘 그림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죠. 요 앞에서 물어보면 화살 촉이 보이죠. 이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화살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이걸 뒤에서 바라보면 화살 깃이 보이겠죠. 화살 뒤쪽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보통 그리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방법은 오른손을 이용합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요 엄지가 향하는 방향 있죠. 엄지가 향하는 방향하고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 있죠.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둘 중에 하나가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하나가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선 전류는 전류가 직선 형태죠. 그래서 엄지를 직선 전류 방향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손가락이 도선을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그러면 요쪽 면은 자기장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요 도선 앞쪽은 오른쪽이 되겠죠. 상상이 갑니까? 감는 방향이. 그럼 요 오른쪽 면, 요 면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쭉 돌아서 요 도선 뒤편은 자기장이 왼쪽 방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했을 때 나머지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요. 크기는 요 전류하고 요 자기장 사이의 거리가 R이면 그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거리의 반비례하고요. 전류에 비례합니다. 요거 여러분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과 비교를 좀 해보십시오. 요거는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기장은 제곱이지만 자기장은 제곱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고, 요거 쿨롱 상수 아닙니다. 똑같은 문자를 쓰는데요. 얘 쿨롱 상수 아니고 이름 없는 상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합니다. 자기장의 단위는 니콜라 테슬라라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고 하고 대문자 T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이고요. 이거는 뭐 그냥 외우세요.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물리원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선 전류의 자기장의 크기입니다. 원형 전류의 자기장은요. 원형 전류는 직선 전류가 여러 개 모아졌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직선 전류 방향으로 여기 가까이서 보면 직선 전류죠. 원형 전류지만 가까이서 보면 직선 전류고, 이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게 하면 요쪽은 나오는 방향이 되고 요쪽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이거 요 부분도 직선 전류라고 생각하면요. 오른손으로 감아 보면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 되고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 돌면서 다 해보면은 요 안쪽은 전부 다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자기장이. 바깥쪽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방향뿐만 아니라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방향은요,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방향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원형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아 보세요. 네 손가락을.
그럼 엄지가 어디를 향합니까? 엄지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원형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비례상수가 아까 직선 전류하고는 좀 다르고요. 반지름에 반비례하고 역시 전류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자기장의 원인이니까 전부 다 전류에는 다 비례합니다. 비례상수가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하고요. 솔레노이드 바로 넘어갈게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은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기장이 궁금한 건데 일단 요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지금 요 원형 전류가 여러 개 겹쳐 있는 거예요. 원형 전류가 이렇게 가서 넘어가서 뒤쪽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전류입니다. 어떤 방향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오른손을 감아보면 엄지가 왼쪽을 향하죠. 예, 그게 이제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고요.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됩니다. 비례상수 역시 또 다르고요. 전류에는 기본적으로 비례합니다. 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하냐면 길이당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요 L은 뭐냐면 요게 감겨 있는 부분의 길이고요. 요 N은 감긴 횟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번 감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L은 요 도선이 감겨 있는 부분의 길이입니다. 요거를 뭐 이렇게 합쳐서 그냥 스몰 n으로 표기하고 단위 길이당 가문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얘가 크면 클수록 촘촘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같은 길이 내에 10번 감겨 있으면 2배로 촘촘하죠. 그러면 내부의 자기장이 셉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가 N극이겠습니까? 솔레노이드는 이제 전자석의 비유가 되죠. 막대 자석에 비유될 수 있는데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바깥쪽으로 돌릴 때입니다. 바깥쪽으로 돌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기력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중에 끊어지거나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럼 내부에서도 좀 이어져야 됩니다.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S에서 N극으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바깥쪽에서는 N극에서 S극이면 이게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염소 쪽으로 보면 안쪽에서는 S에서 N극이 됩니다. 막대 자석도 마찬가지겠죠? 막대 자석도 이게 N극과 S극이 있으면 바깥쪽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안쪽에서는 이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에서 N극으로 향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좀 몇 개 해볼게요. 요 내부에요.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어느 쪽을 향할까요? 나침반의 N극이 S쪽을 향할까요?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장 방향하고 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부에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왼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벗어야 돼요. N극과 S극은 당기고 N극과 N극은 밀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석은 자기장 방향으로 향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몇 가지 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요 솔레노이드 중심을 지나는 선 있죠. 여기는 자기장이 전부 다 왼쪽 방향이에요. 그죠? 자기역선을 봐도 그렇잖아요. 왼쪽 방향이죠. 그래서 요 선에서는 나침반을 어디에 넣어도 N극은 다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왼쪽을 향합니다. 여기도 나침반의 N극은 왼쪽, 여기도 나침반 N극은 왼쪽, 여기도 나침반의 N극은 왼쪽을 향하고요. 그 자기력선의 형태를 보면 전부 다 내부를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 중에서 자기장이 가장 센 곳은 솔레노이드 내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게 자기력선이 균일해요. 그래서 내부는 어느 점이나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습니다. 특히 단면적이 매우 작고 요 길이가 매우 긴 경우에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이 균일하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 균일한 자기장의 크기가 요겁니다. 요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로 좀 생각을 바꾸세요. 나침반의 N극은 자기장 방향과 나란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